도장 찍을 때까지 안 놔줄 거예요.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죽는 건가? 75세 할머니가 마당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손녀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것은 며느리, 동서, 그리고 낯선 남자. 그들이 요구한 건 80억 원짜리 땅 명의 이전. 거절하는 순간 시작된 폭력, 그리고 어버이날 밤 기둥에 묶인 채 버려진 할머니.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복 속에 숨겨둔 폴더폰 한 대가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5월의 아침 햇살이 경기도 용인의 전원주택 창문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송인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이구나. 인숙은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한복을 꺼냈습니다. 연한 분홍빛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였어요. 손녀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 입으려고 작년부터 준비해둔 옷이었습니다. 다리미를 꺼내 정성스럽게 주름을 펴며 인숙은 손녀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지우랑 지민이가 올 거야. 분명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어버이날이야. 할머니 보러 올 거지? 답장은 없었습니다. 인숙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이 바쁠 거라고, 곧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거실 장롱 위에는 사진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한 장은 3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인숙은 꽃병에서 카네이션 2송이를 꺼내 사진 앞에 놓았어요. 여보, 민호야. 오늘 손주들 온대요. 말을 마친 인숙은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금세 마음을 추스렀어요.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요. 부엌으로 간 인숙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을 봐두긴 했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손녀들이 좋아하는 잡채 재료가 더 필요했습니다. 마을 슈퍼에 다녀와야겠네. 집을 나서는 인숙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5년 만에 맞이하는 손녀들과의 어버이날이었어요.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 서연은 딸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로 손녀들을 보는 일은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마을 슈퍼 앞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장을 보러 온 어르신들이었어요. 인숙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사가요. 드시고 싶으시다며요?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효자네. 슈퍼 안으로 들어간 인숙은 잡채, 당면과 불고기감을 골랐습니다. 손녀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한 봉지 담았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선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 뭘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인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부러움보다는 외로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계산을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온 인숙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불고기를 재우고 나물을 무쳤어요. 75세의 나이에도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인숙의 마음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40년 전 인숙은 한복 디자이너였습니다. 서울 명동에 작은 한복집을 열어 전통 한복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작품들을 선보였어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 1985년에는 파리 컬렉션에까지 초청받았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인숙은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면서 한복집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 가족이 먼저니까. 오후 4시가 되자 인숙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아낸 음식들이 밥상 위에 가득했어요. 잡채, 불고기, 나물, 전, 그리고 과일까지. 손녀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인숙은 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기쁨으로 빛나 보였어요. 지우야, 지민아.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어요. 인숙은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6시쯤 온다고 며느리 서연이 며칠 전에 전화로 말했었거든요. 대문 밖 골목에서는 이웃 박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 한복까지 입으셨네요? 네, 손주들이 오거든요. 아이고, 좋겠어라. 우리 애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안 오더만. 박 할머니는 부러운 듯 말하며 지나갔어요. 인숙은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올까요? 손녀들이, 며느리가 정말 올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은 대문 앞 의자에 앉아 골목 끝을 바라보았어요. 차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올 거야. 분명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5시, 5시 30분. 인숙은 계속 기다렸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다시 골목을 바라보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이 산책을 나왔다가 인숙을 보았어요. 어머, 할머니. 뭐 기다리세요? 네, 회장님. 손주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부녀회장은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어려 있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인숙은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6시가 되었습니다. 인숙은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상을 확인했어요. 음식이 식고 있었습니다. 그는 랩을 씌우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창고 옆을 지나치던 인숙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고 안에는 40년 전 만들었던 한복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옷걸이들 사이로 화려한 색감의 한복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파리 컬렉션까지 갔었는데 인숙은 그 옷들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젊은 날의 열정과 꿈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이었어요. 창고 문을 닫고 다시 대문 앞으로 나온 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인숙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숙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서연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숙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래, 서연아. 지금 어디쯤이야? 지금 출발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래, 그래. 조심히 와라.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오는구나. 손녀들이 오는구나. 하지만 인숙은 몰랐습니다. 전화기 너머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그리고 함께 있던 동서 미란의 음산한 미소를, 그들이 손에 든 서류 가방과 그 안에 든 위조 문서들을.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인숙은 대문 앞 의자에 앉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복 저고리의 카네이션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올 것은 카네이션이 아니었어요. 인숙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과 폭력이었습니다. 5월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조미라는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52살의 나이치고는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손톱도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나야. 형님 집 근처야? 네, 지금 재민 씨랑 같이 있어요.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3살의 서연은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복을 입은 과부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 친구였던 박재민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기회야, 서연아. 어버이날이라 형님이 방심할 거야. 미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카페 안 사람들은 그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님이 도장을 안 찍으시면.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했어. 법무사도 섭외했고 서류도 완벽해. 미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확인했어요. 토지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용인 전원주택 부지와 그 주변 땅 3,000평이 대상이었어요. 신도시 개발 들어오면 보상금이 80억은 나와. 빨리 명예 이전해야 해. 80억이요? 서연의 목소리에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근데 형님 명의로는 우리가 못 받잖아. 내 명의로 바꿔놔야지. 알겠어요, 작은 어머니. 그럼 오늘 끝내요. 전화를 끄는 미라는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아주버님이 교통사고로 죽고 조카 민호마저 세상을 떠난 후 형님 인숙이 혼자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늘 못마땅했습니다. 형님은 이제 늙었어. 땅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미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에게 형님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용인의 한 모텔 주차장. 서연은 차 안에서 박재민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47살의 재민은 한때 민호의 절친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죽자마자 그의 아내였던 서연과 관계를 시작했어요. 조 여사가 뭐래? 재민이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오늘 끝내래요. 어버이날이라 정신없을 때. 늙은이 혼자 사니까 좋네. 방해꾼도 없고. 재민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주저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80억이에요. 이번만 넘기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 빨리 끝내자고. 재민은 담배를 비벼 끄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용인 쪽으로 향했어요. 같은 시각 용인 전원주택. 인숙은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녀들을 기다리는 동안 문득 옛 작품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녹슨 자물쇠를 열고 창고 문을 밀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어요. 오랜만에 열린 창고 안에는 40년 전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한복들이 희미한 빛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파리에 가져갔던 거지. 인숙은 연보라색 저고리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1985년 파리 컬렉션에 출품했던 작품이었어요. 전통 자수 기법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시킨 한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 인숙의 눈에 추억이 어렸어요. 파리의 런웨이를 걷던 모델들, 박수를 보내던 관객들, 인터뷰를 요청하던 기자들, 모두 먼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송아. 그게 내 이름이었지. 한복 디자이너 송아. 그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시어머니의 병환으로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후회는 안 해.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인숙은 옷들을 다시 정리하며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지금은 손녀들이 중요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인숙은 부녀회장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회장은 인숙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송할머니. 아직도 기다리세요? 네, 회장님. 곧 올 거예요. 인숙은 밝게 웃었지만 회장의 표정은 미묘했어요. 그게 작년에도 그러셨잖아요. 손주들 온다고. 근데 안 오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와요.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얼굴에는 동정 어린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송씨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사신다는 걸,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숙은 회장이 사라진 골목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정말 올 거야. 미란, 서연, 그리고 재민.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미라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서연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 토지명의 이전 서류, 법무사 연락처, 그리고 성년후견인 신청서까지. 성년후견인이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차갑게 웃었어요. 만약을 대비한 거야. 형님이 도장 안 찍으면 치매 진단받게 하는 거지. 그럼 내가 후견인 되는 거고. 대단하네요, 조 여사. 재민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미라는 으쓱했어요. 우리 다 형님 위해서 하는 거야.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땅도 제대로 관리 못하시고. 그들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탐욕이었어요. 그럼 이제 출발할까요? 서연이 차에 올라타며 물었습니다. 미란과 재민도 각자 차에 탔어요. 어버이날 상 차렸을 때 들어가면 딱이에요. 음식 준비하느라 지쳤을 거야.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세 대의 차가 용인을 향해 출발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전원주택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인숙은 여전히 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채로 골목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네이션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지우야, 지민아. 할머니가 기다린다. 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 차 세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저 손녀들이 올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들이 가져올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었어요. 카네이션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5월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인숙은 벌떡 일어나 대문을 열었습니다. 세 대의 차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왔구나. 인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며느리 서연이 내렸어요. 하지만 뒤따라 내린 사람들을 보자 인숙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동서 미란과 낯선 남자였어요. 손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미란아. 왔구나. 근데 지우랑 지민이는? 인숙이 차 뒤를 살피며 물었어요.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학원 있어서 못 왔어요. 아, 그래. 인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손짓했어요. 그래도 왔으니 다행이다. 어서 들어와.
저녁 준비해놨어. 세 사람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숙은 앞장서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차려놓으셨어요? 미란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감탄이 아니라 냉소가 묻어 있었어요. 인숙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버이날인데. 앉아라, 앉아. 같이 먹자. 어머님, 저희는 식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인숙은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럼 왜 온 거야? 미란이 소파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재미는 팔짱을 낀 채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집안 구조를 파악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형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미란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어요. 인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인숙은 그걸 내려다보았습니다. 토지명의 이전 서류예요. 오늘 여기 도장 찍으세요. 뭐? 명의 이전?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볼펜을 꺼내 서류를 펼쳤어요. 이 땅 신도시 개발 들어오잖아요. 보상금 80억 나온대요. 어머님 혼자서는 관리 못하시니까 제 명의로 바꾸는 게 좋아요.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인숙은 당황해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금 도장 찍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안 돼. 이건 민호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땅이야. 너희 애들한테 물려줄 거야. 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이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80억이 나오는 땅이에요. 늙은이 혼자 관리 못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저는 박재민이에요. 민호 친구였죠. 재민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숙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민호 친구? 민호는 당신 같은 친구 없었어. 어머님, 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인숙은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서연아.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어버이날이 뭐가 대수예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아, 안 돼. 인숙의 외침도 소용없었어요. 서연은 상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쿵! 어버이날 상이 바닥에 엎어졌어요. 잡채가 쏟아지고 불고기가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정성껏 담아낸 음식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어요. 아! 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카네이션 2송이도 함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셨어요? 서연이 팔짱을 끼며 내려다보았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카네이션을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재민이 그 위를 밟았습니다. 꽃 주울 시간에 도장이나 찍으세요. 카네이션이 으스러졌어요. 붉은 꽃잎이 지지겨져 바닥에 눌러붙었습니다. 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왜 이러는 거야?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우리 다 형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할머니가 괜찮아도 우리가 불안해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재민이 서류를 인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 땅은 안 돼. 어머님. 서연이 다가와 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게 들어갔어요. 인숙은 아픔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파, 서연아. 나 줘. 도장 찍을 때까지 안 나요.
서연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어요. 인숙은 그런 며느리를 처음 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모습이었는지도 몰랐어요. 형님 말 안 들으면 요양원 보낼 수밖에 없어요. 미란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들어 동서를 바라보았어요. 미란아, 우리 가족 아니었어? 민호 아버지 장례식 때 내가 그랬잖아. 형님,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미란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인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서연아, 제발. 민호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 민호? 민호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 얘기 그만하세요. 서연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정신과 의사 불러야겠어요. 요즘 치매 증상 있으시죠? 나는 정상이야. 정상인 사람이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요? 비정상이죠. 재민의 말에 미란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숙은 사면초가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가줘. 오늘은 어버이날이야. 인숙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장 찍으면 가죠. 서연이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재민이 미란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몸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엎질러진 음식들과 으스러진 카네이션이 처참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의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전원주택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몰랐어요. 인숙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도장 찍으세요? 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돼. 이 땅은 민호 아버지가. 재민의 손이 인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인숙은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으어! 서연은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말 안 들으면 요양원 보낸다니까요. 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인숙은 뜨거워진 뺨을 감싸며 그를 올려다보았어요. 당신이 어떻게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할머니 혼자 못 사니까.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인숙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서연아, 아파. 인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개의치 않고 시어머니를 끌기 시작했어요. 인숙의 몸이 바닥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정신 좀 차리시게.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인숙을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인숙은 저항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75세 노인의 몸으로는 40대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제발, 서연아, 제발, 시끄러워요. 서연이 더 세게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인숙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전원주택 단지는 집들이 떨어져 있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담장을 받치는 기둥이 있었어요. 지붕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평소 덩굴 화초를 키우려고 세워둔 기둥이었어요. 여기서 반성하세요. 서연이 인숙을 기둥에 기대게 했습니다. 인숙은 숨을 헐떡이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미란이 집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숙의 한복 저고리였어요. 아침에 입으려고 다려놓았던 옷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말 들으세요. 우리 다 어머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란이 한복 저고리를 찢었습니다. 찢어진 천으로 인숙의 손목을 묶기 시작했어요. 미란아, 안 돼. 인숙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뒤에서 인숙의 팔을 잡았어요. 둘이서 인숙의 손목을 기둥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놔줘. 제발. 인숙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어요. 한복천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휴대폰 어디 있어요? 서연이 인숙의 치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자기 가방에 넣었어요. 손목시계도 빼앗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숙은 마당 기둥에 묶인 채 남겨졌어요. 5월의 저녁이었지만 여전히 햇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붕도 없는 곳이라 햇살이 직접 내리쬐었어요. 서쪽 햇살이 인숙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인숙이 작게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옆집과는 10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5월 밤은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인숙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세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그들의 실루엣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추워. 인숙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한복 치마 하나로는 밤 기운을 막기에 부족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묶인 손목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오래전부터 알아온 관절염이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옆집 박 할머니가 산책을 나왔어요. 담장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묶여있는 인숙도요. 박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어요. 눈을 크게 뜨고 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송 할머니? 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좀. 하지만 박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빠른 걸음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인숙의 외침은 닫히는 대문 소리에 묻혔어요. 박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니야. 가족 일에 끼어들면 안 돼. 박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창문 커튼을 닫았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5월의 햇볕은 강했어요. 지붕이 없는 마당에서 햇볕이 인숙을 직접 내리쬐었습니다. 인숙의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인숙은 침을 삼키려 했지만 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서연이 나왔어요. 손에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숙의 눈이 물병에 고정되었어요. 도장 찍으실 거예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그럼 물도 없어요. 서연은 물병을 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인숙은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당뇨병 약을 사흘째 먹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안이 쓰고 메스꺼웠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집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요양원 입소 서류 처리하자.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섭외했어요. 내일 오전에 와서 어머님 진찰하고 치매 진단서 써줄 거예요. 그럼 성년후견인 신청도 바로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럼 땅도 재산도 다 서연 씨 거예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어요. 인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하지만 묶인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인숙은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인숙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제발, 누가 도와주세요. 인숙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마당에 묶인 노인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숙의 긴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틀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기둥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어버이날인데 인숙이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녀들이 와서 카네이션을 달아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묶여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나? 눈물도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탈수가 심했습니다. 당뇨병 약을 나흘째 먹지 못해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무릎 관절은 불처럼 아팠습니다.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서연과 미란 그리고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요양원 입소 서류 처리하자.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섭외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와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인숙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 말을 들었어요. 치매 진단서 받으면 성년후견인 신청 바로 되죠?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그럼 땅도 집도 재산도 다 서연 씨 관리 하에 들어가요. 완벽하네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인숙에게 전해졌어요. 인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호야. 인숙이 작게 불렀어요. 돌아가신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수분이 눈물이 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 지켜주지 못했어. 내 땅도 내 가족도.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평생 모아서 산 땅이었습니다. 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썼던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5월의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인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아팠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배신감이 컸습니다. 그때였어요.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쯤이었어요. 서연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왜 자꾸 땅 얘기를 하지? 왜 자꾸 명예 이전 얘기를 꺼내지? 인숙은 그때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 폴더폰을 하나 숨겨뒀습니다. 한복 속치마 안쪽 주머니에요. 그 폰이 아직 있을까?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바로 그 한복 치마였습니다. 어버이날을 위해 입었던 옷이었어요.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인숙은 묶인 손을 움직여 보았어요. 한복 천으로 묶여 있었지만 손가락은 조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치마 안쪽을 더듬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숙은 절망했어요. 없나? 역시 없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깊이 더듬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단단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폴더폰이었어요. 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폰을 꺼냈습니다. 묶인 손으로 하기엔 너무 힘든 작업이었어요. 제발, 제발, 몇 번이나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꺼냈어요. 작은 폴더폰이 손바닥에 쥐어졌습니다. 인숙은 폰을 펼쳤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터리 표시가 나타났어요. 5%, 거의 다 닳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꺼져 있었으니 당연했어요. 제발, 조금만. 인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거기에 저장된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태수 비서. 40년 전 인숙이 한복 디자이너로 활동할 때 비서였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인숙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인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혹시 받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쩌나.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수였어요. 인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비서, 나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잘 안 들려요. 태수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인숙은 목에 힘을 주고 말했어요. 나, 송인숙, 송아. 선생님. 태수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인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도와줘. 제발. 나 지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배터리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1%. 인숙은 급하게 말했어요. 용인. 전원주택. 집 주소는? 선생님, 주소 알아요. 제가 갈게요. 기다리세요. 태수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폰 화면이 꺼졌어요. 배터리가 다 다른 것입니다. 아. 인숙은 꺼진 폰을 바라보았어요. 주소를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정확한 위치를 알까요?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제발, 제발. 인숙은 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운을 다 쓴 것 같았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비서, 빨리 와줘. 인숙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집안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과 미란과 재미는 내일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들은 인숙이 전화를 걸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인숙의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증거였어요. 제발. 인숙의 마지막 말이 밤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서울 어딘가에서 강태수는 차 키를 들고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40년 전 자신을 이끌어준 은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인숙은 여전히 기둥에 묶인 채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고개가 앞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어요.
집안에서는 서연과 미란, 재민이 내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숙이 전화를 걸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정신과 의사가 10시에 온다고 했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치매 진단서 받으면 바로 후견인 신청 들어가요. 완벽하네요. 재민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성공을 확신한 듯 웃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였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마을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저 소리? 재민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마을 입구에서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벤츠, BMW, 아우디, 벤틀리. 총 30대가 넘는 차량이었습니다. 뭐야, 저게? 서연과 미란도 창문으로 달려왔어요. 차들은 인숙의 집 앞에서 일제히 멈췄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주민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평소엔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행렬이 나타나자 모두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래? 송 할머니 댁에 무슨 일 있나?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녀회장도 잠옷 차림으로 나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두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남자가 황급히 뛰어내렸어요.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했습니다. 급하게 온 듯했어요. 선생님, 남자가 외쳤습니다. 강태수였어요. 그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마당에 인숙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태수가 마당으로 뛰어들었어요. 뒤따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50에서 60대로 보이는 인사들이었어요. 모두 30여 명이었습니다.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마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차들. 장난 아닌데.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민도 차량 행렬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고급차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건 범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어요. 마당에서 태수가 인숙을 발견했어요. 기둥에 묶여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군 인숙이었습니다. 선생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급히 인숙에게 다가가 묶인 손목을 확인했어요. 한복천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걸 태수가 손으로 풀려고 했지만 너무 단단했어요. 그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칼 가져와요. 빨리. 직원 한 명이 차에서 공구 상자를 가져왔어요. 태수는 가위로 천을 잘라냈습니다. 인숙의 손목이 풀렸어요. 손목에는 천이 파고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늦었습니다. 태수가 인숙을 부축했습니다. 인숙은 의식이 없었어요. 태수는 인숙을 안아 올렸습니다. 뒤따라온 사람들이 일제히 인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목소리들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담장 밖에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분들이 누구야? 송씨 할머니를 선생님이라고 불러?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녀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정장 가슴에 청와대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송하 선생님이시죠? 제가 청와대 문화비서관입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청와대라고? 다른 사람도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복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패션협회 회장입니다. 한 명씩 자신을 밝혔습니다. 모두 한복과 패션계의 거물들이었어요.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980년 선생님 파리 컬렉션 보고 디자이너가 됐어요. 은인이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선생님 작품에 감동받아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한국 한복이 세계에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서연은 현관 앞에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런 분이셨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이 도망치려고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재민은 꼼짝없이 붙잡혔어요. 미라는 집 안으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가 인숙을 차에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구급대원도 함께 왔었습니다. 그들이 인숙에게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하기 전 태수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며느리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말을 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저희는 미란이 변명하려 했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송하 선생님은 우리나라 한복에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그분을 이렇게 대한 것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비서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들이 하나둘 출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밖에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녀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게 박할머니도 담장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어제 인숙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외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요.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 차량이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서연과 미란, 재민은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그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왔고 희망은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특실이었어요. 인숙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조금 돌아왔어요. 태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인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어요. 강비서, 고마워.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탈수 증상은 많이 호전되셨어요. 당뇨 수치도 안정되고 있고요. 며칠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하십니다. 다행이네요. 태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머님을 뵈어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선생님, 며느리분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인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태수가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미란도 함께였어요. 둘 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인숙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아. 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 빚 알고 있었어?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숙이 말을 이었어요. 5년 전 민호가 죽었을 때 빚이 50억이었어. 보증을 잘못 썼거든. 어머님, 내가 다 갚았어. 내 땅 일부 팔아서.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태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2020년 5월 15일 송인숙 선생님 명의로 50억 원이 빚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서연 앞에 놓았어요. 서연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어요. 5년 동안요. 인숙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님,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인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통장에 매달 돈 들어오는 거 몰랐어?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바뀐 거 몰랐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희는 정말 형님 위해서. 동서. 인숙이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미란은 그 눈빛에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았어.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그건 80억 보상금 나온다는 소문 듣고 나서야 왔잖아.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무사 섭외하고 위조 서류 만들고 성년후견인 신청 준비하고. 다 알아. 태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조미란 씨와 박재민 씨는 사기방조 및 감금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서연 씨가. 미란이 서연을 가리키며 변명했어요. 서연이 놀라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셨잖아요. 나는 그냥 조언만 했어. 실행은 내가 한 거잖아. 둘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인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만. 인숙의 한마디에 둘은 입을 다물었어요. 인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민호 빚 다 갚았어. 집도 내 명의로 해줬어. 그게 내가 며느리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어머님. 하지만 이제 생활비는 끊을 거야. 스스로 살 거라.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인숙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땅은 절대 넘겨줄 수 없어. 그건 내 손녀들, 지우랑 지민이한테 물려줄 거야. 어머님, 제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인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과 미라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태수가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가시죠. 선생님이 지쳐 계십니다. 둘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비서, 경찰에서는 뭐래? 서연 씨는 감금과 폭행 혐의, 조미란 씨와 박재민 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나? 선생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인데, 그래도 민호 아내고 동서인데. 선생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내줘. 다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줘. 태수는 인숙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용인 전원주택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있었어요. 부녀회장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송인숙 선생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주민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부녀회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1980년대 파리 컬렉션에 한국인 최초로 초청받으신 한복 디자이너세요. 예명이 송아예요. 화면에는 젊은 시절 인숙의 사진이 나왔어요. 파리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분이 그 전설의 송아. 주민들이 놀라워했어요. 박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몰랐어. 부녀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청와대에서 문화훈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대요. 국립박물관에서 회고전도 열린대요. 우리가 외면했던 분이. 주민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은 인숙이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알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퇴원하시면 우리가 제대로 모셔야 해요. 부녀회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태수가 인숙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국립박물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창고에 보관하신 한복 작품들로 회고전을 열고 싶대요. 회고전이요? 네, 송아 회고전 한복의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요. 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전 꿈꿨던 일이었어요. 그래, 좋아요. 태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가치를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숙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용인 전원주택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송아 선생님, 부녀회장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어요. 다른 주민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인숙은 당황하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무슨... 그동안 몰라 배워서 죄송했습니다. 박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외면했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다들 바쁘셨잖아요. 앞으로는 잘 모시겠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인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인숙은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엎질러졌던 음식들도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태수 비서님이 청소업체를 보냈습니다.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인숙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강 비서,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 태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국립박물관에서 보낸 회고전 계약서입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전시된다고 합니다. 석 달이나? 네, 반응이 좋으면 전국 순회 전시도 고려 중이랍니다. 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0년 전 접었던 꿈이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대문벨이 울렸습니다. 인숙이 현관으로 나가자 17살 소녀가 서 있었어요. 손녀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인숙이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지우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인숙이 손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싫어한다고. 할머니가 돈 없다고. 알아, 다 알아. 할머니가 아빠 빚 다 갚아주신 것도, 매달 돈 보내주신 것도 우리 몰랐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인숙은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할머니는 지우를 원망한 적 없어.
할머니. 지우가 다시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인숙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지민이는? 동생은? 아직 엄마 말만 믿어요. 저도 계속 설득할게요. 천천히 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인숙이 손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지우가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인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옛날에 뭐 했는지 알아? 한복 디자이너셨다며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 할머니가 파리까지 갔었어. 대박이에요, 할머니.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인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창고에 할머니 작품들이 있어. 보여줄까? 네. 보고 싶어요. 둘은 손을 잡고 창고로 갔어요. 먼지 쌓인 옷걸이 사이로 화려한 한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예뻐요. 지우가 감탄하며 한복을 만져보았어요. 인숙은 연보라색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파리 컬렉션에 가져갔던 거야. 할머니, 저도 디자이너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그럼. 우리 지우 재능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와 손녀는 창고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5년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국립박물관 특별 전시실이었어요. 송하 회고전 마이너스 한복의 르네상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숙은 흰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전시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지우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조금. 인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였습니다. 전시장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패션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한복을 사랑하는 시민들이었어요. 와, 이 작품 보세요. 정말 아름답네요.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인숙의 작품들이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어요. 태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청와대에서 오셨습니다. 문화비서관이 인숙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송하 선생님, 정말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문화훈장 수여가 확정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비서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작품이 있었기에 한국 한복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전시회를 여시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인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나요? 있었죠. 하지만 손녀가 다시 꿈을 꾸게 해줬어요. 인숙이 옆에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지우는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인숙과 지우는 전원주택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5월의 저녁 바람이 상쾌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 보면서 저도 용기가 났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인숙이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머니처럼.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아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민호야.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인숙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폭력과 배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인숙은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되찾았어요. 손녀와 함께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어버이날에 제가 카네이션 달아드릴게요. 지우가 말했어요. 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네이션은 안 받아도 돼. 지우가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좋아. 할머니,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웃고. 이게 진짜 어버이날이야. 할머니와 손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마당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진정한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 인숙은 그 모든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꿈. 그것은 결코 늦지 않았어요. 5월의 밤은 깊어가고 할머니와 손녀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